1950년 10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해 전쟁의 전세를 뒤집는다. 그러나 대규모 중공군의 참전으로 또다시 서울을 빼앗긴다.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38선 이남 지역까지 퇴각하게 된다.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유엔군은 두려움에 떠는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전투가 펼쳐진다. 물러설 수 없었던 격전지 지평리 전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리원입니다. 1951년 2월 6.25 전쟁이 한참 치러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 그리고 한국군 모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제방격을 모색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결정적 전투였던 지평리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임용환 소장님, 방종관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방종관 연구원님은 전차편에서 저희와 함께 하셨던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연구원님. 근데 전차는 예열에 불과했다. 진짜 뜨끈뜨끈한 5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장담을 하셨다고. 네, 하여튼 전쟁사는 사실은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이제 육군에 보면은 육군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있죠. 한 10년 정도 군 생활을 한 이제 장교들이 입교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 기관, 그 교육기관인데요. 거기서 6.25 전쟁 과목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지만은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자이툰 사단을 창설했는데 저보고 이제 창설 멤버로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여받은 직책이 전쟁 교훈 분석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시에는 전혀 없는 직책인데 베트남전 이후로 처음으로 만든 직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라크 현장에 가서 미군의 이제 팔로자 작전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분석해서 아침 상황 보고 때 브리핑을 하고 이제 저희들 작전 활동에 참고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학생 장교들한테 항상 이야기했던 게 전쟁사가 여러분들 천재로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능한 장교는 만들어줄 수 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뭐 군사적 지혜의 원천이 바로 전쟁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약간 뜨거워지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유능한 장교. 전쟁이 당신들을 천재로 만들어주진 않지만 유능한 장교로 만들어준다.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 인류의 평화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평화가 필요한지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명언 폭발입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지평리 답사도 다녀오셨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2번이나 지평이 다녀오셨는데 이거 끝나고 또 가신대요. 그러니까 정말 생생한 전쟁사와 이야기를 오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평리가 좀 거기가 이제 변하질 않아가지고 네네. 우리나라 한국전쟁 유적지 중에서 거기처럼 이렇게 현장 답사가 생생하게 나올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6.25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네, 그것도 그렇고 전투 자체가 특이한 어떤 현상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 답사와 어떤 사정이 정말 잘 맞는. 그러니까 답사를 가도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잘 맞아요. 기대가 너무 됩니다. 예. 1950년 6월 25일 뭐 지금 여러분들은 뭐 요즘 세대 MZ세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즈리야 어찌 우리 그날이라는 노래를 저희는 뭐 거의 뭐 매일같이 불렀던 세대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때 전쟁이 시작이 됐고 유엔군이 합류를 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위로 쫙 밀고 올라가서 이제 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라고 하던 그때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됐죠. 네, 이게 그때부터 이제 유엔군이 간신히 장진호 전투에서는 그래도 큰 비극은 면했지만 전선은 완전히 밀리게 되죠. 근데 이게 적당히 중간에서 막을 줄 알았는데 쫙쫙 밀려서 1950년 12월이 되면 서울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건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때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으로 매튜 리지에이 장군이 후임으로 임명이 되는데 이분이 한국에 도착한 날이 12월 26일이었어요. 아니 사령관이 26일 날 도착했으면 뭐 상황 파악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29일에 합참에서 맥아더 장군한테 아주 중요한 이제 전통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한국 전쟁 포기하겠다. 예? 이거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저 처음 들었어요. 네, 12월 29일에 합참은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권고인데요. 이것도 권고가 아니라 원래 명령으로 와야 되는데 맥아더가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이 왜냐면 그때 참모총장이 맥아더 부관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못 해요. 네네. 그래서 딴 사람 같았으면 이게 명령인데 이게 권고 사항처럼 온 거예요. 그냥 포기한다. 도저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중국은 못 막는다. 막으려면 병력을 더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병력을 더 투입할 수 없다. 그러니 포기하자라는 명령이 옵니다. 사실 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되는데 워커 장군과 우리 정말 학도병들 정말 우리 군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드디어 북으로 진격을 하고 근데 중공군이 참여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잘 막았고 버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참에서 야 우리 이거 전쟁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위기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에 리즈웨이가 와가지고 이제 어떤 결단을 할까? 불과 며칠 전에 워커 장군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러니까 요 3일 사이에 지금 상황이 확 바뀐 거죠. 그때 이제 리즈웨이가 맥아더를 만나요. 맥아더가 그러면 리즈웨이한테 자 지금 합참은 포기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포기 못한다. 당신 나가서 막아라. 이렇게 명령 했을 것 같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리즈웨이를 만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참이 왜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중공군을 못 이긴다고 했느냐. 중공군의 전술이 이렇고 능력이 이렇고 우리 역량은 이렇다. 이걸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리즈웨이가 놀래요. 원래 리즈웨이가 맥아더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리즈웨이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싸웠거든요. 그 유명한 82 공수 사단장이었어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그 공수부대 하면 101 공수부대가 제일 유명한데 이것도 좀 억울한 게 전사하시는 분들은 82 공수가 사실은 더 많이 고생하고 진짜 굳은 이름 82가 나있거든요. 맥아더는 태평양에 있어서 둘이 만난 적이 없어요. 리즈웨이는 사실 맥아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부터 이제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 아니고 어쨌든 당신이 마음대로 해라.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그렇죠. 리즈웨이를 안 좋아하는 데다가 본인은 지금 철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도 그리고 둘이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당신 말을 따르겠다라고 맥아더가 얘기를 해요. 리즈웨이가 여기서 놀랬어요. 이 양반이 왜 이러지? 그래서 역공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럼 내가 지금 공격하겠다고 그러면 합참도 철수하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내가 공격하겠다 그러면 당신 그거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맥아더가 메시오 8군은 당신 것이요. 와, 말 멋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리즈웨이가 여기서 이제 속된 말로 또 맥아더의 마법에 넘어가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 이제 리즈웨이가 사실은 마샬 밑에서 오랫동안 배우고 또 82 공정 사단장도 훌륭하게 해서 대체로 리즈웨이가 가장 적임자다. 특히 빈틈없는 일처리와 또 공세적인 기질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극동군 사령부와 미합참 육군부가 동시에 공감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화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리즈웨이밖에 없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합참에서도 파견하기 전에 간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맥아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의 간접적인 걸 했거든요. 제가 말을 안 듣는데 그랬더니 아니 군인이 말을 안 들으면 잘라야지 왜 가만두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합참에서는 리즈웨이가 맥아더한테 반기를 좀 드는 그런 그렇지. 느낌이어야 우리 말을 그렇지. 그러면 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합참이 명령하는데 사령관이 반대하면 됩니까? 이럴 줄 알고 보냈더니 갑자기 가서 공격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당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맥아더의 여우 같은 용인술인데
메가더는 리쯔에가 자유를 싫어하는 것도 알지만 이 사람이 되게 진짜 군인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전쟁이 오면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군인 정신 확실한 사람이에요. 리츠웨이가. 그러니까 네. 당신 것이요, 마음대로 하시오. 그럼 리츠웨이가 바로 공격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항상 생각하고 현실은 다르니까 그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요 말한 다음 날이 바로 중공군 3차 공세였어요. 12월 31일에. 그러니까 리쯔에가 공격해도 됩니까 할 때 사실은 중공군이 벌써 공격 준비하고 참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일에 3차 공세가 시작됩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 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일사후퇴. 이 공세에 밀려서 서울을 포기하고 수원 평택 라인까지도 후퇴하게 되고 소위 일사후퇴가 벌어집니다. 예, 리츠웨이가 당시에 판단했던 이제 상황 평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웨이가 부임 후에 이제 12월 26일 날 부임 후에 현장을 탁 둘러봅니다. 한 3일에 걸쳐서 둘러보니까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 분명히 미국에서 도착할 때는 공세 작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미 8군의 준비 상태는 대규모 공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왜? 지금 8군의 장병들이 중공군에 대한 그 두려움, 공황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사기가 극도로 떨어져 있어서 이 지옥을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사기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문제는 지휘관하고 딱 대화를 해보니까 지휘관들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지휘관들이 공세작전을 수행할 만큼 전투 의지라든가 그런 지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리츠웨이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면적인 공세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단계적인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위력 수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위력 수색은 결국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적정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자. 공격 작전을 통해서 소규모 공격 작전을 통해서 적정을 확인하자. 두 번째 위력 수색을 통해서 쭉 가다 보면은 소규모 전투지만 승리하는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관들이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위력 수색이라는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적을 그냥 염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수색을 하는 것이 위력 수색이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글에 보시면 원주민들이 뱀을 잡기 위해서 네.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치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치면은 뱀이 놀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뱀을 잡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기로 휘두르는 그 행동 자체가 이제 전투에서는 위력 수색이라고 보는 거죠. 정보 획득과 사실은 이제 자신감을 얻기 위한 그 목적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간이 3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기 전에 공세를 해서 서울을 내주는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중국은 이제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집니다. 1월 중순에 마오쩌둥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거 다 이겼다. 얘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냥 버리고 도망가거나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거나 아니면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도망가거나 저항이라도 해보려다가 끝나. 참 비유 좋지? 셋다 무조건 도망은 가는데 얼마만큼 저항하며 도망가는 단계만 있을 뿐이에요. 네. 조금 울컥하네요. 화나네요. 아무튼 그때 이제 리쯔웨이 쪽에서는 이제 반격 제대로 이제 다시 한번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중공군의 상태는 일사후퇴까지 만들어내고 서울을 수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군, 한국군은 뭐 그래도 악으로라도 버티지만 유엔군은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서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찬스가 있다면 도망갈 선택을 하는 사기가 바닥에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게 역사상, 전투상, 뭐 전쟁상으로 봤을 때, 전쟁사를 봤을 때 사기가 떨어진다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지금 이제 당시에 이제 미 8군을 이렇게 예하부대를 쭉 둘러보고 리츠웨이가 이제 실태를 그대로 일부 기록한 그 기록이 보면은 중공군 2차 공세에서 청천강으로부터 38선까지 이렇게 밀려오는 과정에서 미 2사단이 이제 군우리에서 한번 포위를 당해서 한번 사단의 거의 전투력의 절반 이상이 손실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장진호에서 또 미 해병 1사단의 전투력이 또 한번 크게 다운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공군에 대한 약간의 어떤 잘못된 신화, 무적의 군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팽배해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 군대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신화 이런 것들이 반대로 아측에게는 전투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자세, 사기의 저하 이런 것들에 연결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병사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제 전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리쯔웨이가 병사들한테 지휘 서신을 보낸 게 있는데 거기 이런 말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조상님이 정말 피눈물 흘린다. 너희들 이러는 거 보면 그런 말까지 했어요. 네. 미국에도 그런 말이 있나 보네요. 제가 조금 이제 의역을 해서 했는데 거의 이런 뜻으로 조상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다. 이런 진짜 얘기.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 그럼 리츠웨이는 이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리쯔웨이가 이제 사령부에 부임을 했죠. 그 참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저희 보고서 완료했습니다. 훌륭해, 수고했어. 근데 여기 공격 계획은 어떻게 되나? 공격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없어? 네.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아싸, 고투홈. 아니 진짜로 이런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아니고 허준 네. 선배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때 당시에 이 현장 장교들은 집에 가고 싶어. You fire 그러면 땡큐 이런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아니 진짜로 참모본부에서 후퇴 계획만 세워가지고 버티다가 후퇴할 생각만 했어요. 그랬더니 리쯔웨이가 이제 이걸 속도 말 찢은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보직해임에 관해서 말씀을 네네네.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리쯔웨이가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에아 지휘관 가운데 보직해임 사례를 보면은 네. 군단장 1명, 사단장 6명, 그리고 연대장을 16명 보직해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지휘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보직해임이죠. 네. 미 의회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 육군본부나 합참에서 이제 리쯔웨이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라. 그래서 보직해임을 시키더라도 사실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보직을 바꾸는 형태로 한다든가 또는 뭐 신병치료차 뭐 이유를 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있는 지휘관들의 절반 이상을 사실은 보직 교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이제 과감한 조치를 취한 거죠. 근데 이제 위에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 감기가 심하면 좀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그렇죠. 저 그러면 전술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나요? 이게 공격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보통 분들은 이제 수비 공격 그런데 뭐 공격하자 그러면 그래 멋있어. 뭐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마초적인 발상으로 하는데 이게 공격론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수비는 안 돼. 비겁한 거야. 우리는 나하고 공격이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한국전쟁 때 제일 유명한 인해 전술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인해 전술을 또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건데 병법적으로 100km의 전선이 있다고 쳐요. 우리 양쪽의 병력이 똑같이 10만이에요. 그러면 한쪽에서 100km의 전선에서 방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km당 10,000명씩 배치가 되겠죠. 네. 근데 저쪽이 수비만 하니까 5만 명을 모아서 10km에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선 10km에서 병력비가 5만 대 10,000명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뚫려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밀려나 버리게 돼요. 그렇죠. 이게 소위 전쟁에서 말하는 주도권 이론인데 주도권을 잡고 전쟁을 주도할 때 병력의 집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유엔군보다 중공군이 병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세를 중공군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병력비가 몇 배로 늘어나냐. 그렇습니다. 예. 그 고지전 영화 보셨죠? 네, 맞습니다. 고지전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총알보다 중공군 숫자가 더 많다니까요. 뭐 이런 이제 사실은 대화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집중적인 중공군의 공격을 받는 부대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전쟁사 교관을 하면서 6.25 시작부터 끝까지 상호 병력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리 공산군과 유엔군의 병력 격차가 많이 일어나더라도 한반도 전체 전구에서 격차는 1.9대 1을 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5대 1.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이제 지평리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51년도 뭐 1월이나 2월 그간에 병력비는 이제 공산군이 한 30여만 명 정도 되고요. 유엔군은 한 20여만 명 정도 됩니다. 1.5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을 하니까 그 이제 군사적인 용어는 절약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절약할 때는 과감하게 절약하고 집중할 때는 과감하게 집중하니까 5대 1 심지어는 뭐
9대 1까지 이제 병력 비율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방자 입장에서는 인해 전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총알보다 중공군 놈들이 더 많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15만 명 대 10만 명이면 그래도 막을만하네라는 네, 생각이 들 그렇습니다. 텐데 우리는 10,000명씩 10줄을 이 10군데에다가 깔아놨는데 저쪽은 10,000명 깔고 한 군데에만 6만 명을 배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쟤네 60만 명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병력이 적으면 방어한다라는 이론처럼 엉터리 이론이 없어요.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공세로 가서 전선을 주도해야만이 병력의 열세를 이겨낼 수가 있는데 리쯔웨이가 이걸 간파한 거죠.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평택, 제천, 삼척 요 라인까지 이제 밀고 내려왔는데 그렇죠. 중공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여세 좋은데 쟤네 어차피 후퇴할 거야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죠. 어차피 서울도 점령했고 뭐 유엔군은 어차피 평택, 제천, 삼척선까지 밀렸으니까 네. 밀어붙이면은 낙동강까지 밀어붙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김일성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팽덕회의 생각은 달랐죠. 팽덕회가 이야기한 논리는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세 종말점이라는 군사 이론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공자가 공격을 하더라도 공격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전투를 하게 되고 그럼 병력이 줄어들고 전투력이 소진되지 않습니까? 보급의 문제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실제로 만주에서 당시에 이제 중공군이 위치한 서울 지역까지 내려오려면 48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청천강 쪽에서 작전을 할 때는 보급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 먼 거리를 보급하는데 계속 유엔군은 공중에서 폭격은 해대죠. 보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군사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공세 종말점이라는 차원에서 팽덕회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장진호 전투, 또 쭉 청천강 전투를 통해서 쭉 내려오면서 결국은 병력이 전투력이 너무 많이 소진됐다. 두 번째, 보급이 대규모 공세를 뒷받침할 수 없다. 예. 세 번째는 결국은 상륙작전의 위험성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다. 내려온 사이에 다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렇게 상륙작전이 있으면 다시 테러를 차단하는 건 아니냐. 그렇죠. 이 3가지 이론 때문에 거의 뭐 주먹 따진 멱살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모택동이 결정을 하죠. 2달간 휴식해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리즈웨이 쪽에서는 기회다 이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리츠웨이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한된 규모의 위력 수색 작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월 15일 날 이제 서부 전선부터 제한된 위력 수색 작전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나선 부대가 미 24사단 내하의 27년대 마이켈리스 대령이 지휘하는 이제 그 부대의 애칭이 울프하운드, 늑대 잡는 사냥개. 그래서 그 부대에다가 이제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이제 위력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작전명이 울프하운드였는데 그것이 이제 평택, 오산, 수원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진출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저항을 극복하면서 해보니까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작전 명칭을 썬더볼트 작전.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지금의 이제 군포, 안산 그 선까지 진출하게 되고. 이제 9군단은 지금 남한산성 있는 선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딱 서울 턱밑이네요. 턱밑까지 온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제 지평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10군단 관할 구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0군단의 상황을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1월 31일 날 이제 10군단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중공군을 탐색하기 위해서 미 2사단 이하의 23년대 전투단에 명령을 내립니다. 지평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3년대가 이제 출동을 해서 쌍터널 전투를 거쳐서 이제 지평리에 2월 3일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지형적으로 홍천에 보시면 원주에서 횡성을 거쳐서 홍주천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횡성으로 기갑부대를 하나 보내서 탐색전을 실시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횡성에 적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한 거죠. 홍천 쪽에 모여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군 8사단과 5사단을 홍천 쪽에 홍천을 점령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 10군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홍천으로 가는 부대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서쪽으로 해서 서북 쪽으로 해서 지평리 방향으로 미 23년대 전투단을 보내고는 상황이 이제 2월 5일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운 게요.
오늘의 주제가 지평리 전투인데요. 네. 지평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평리의 정확한 위치는 이제 저희가 지도로 예. 보여드리는데 예. 지금 보면 그러니까 거의 서울의 턱밑을 감싸는 형태로 진군을 하는 위력 수색을 그렇습니다. 하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평리의 그 전략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평리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지역이 사실은 군생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익숙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팀 스피릿 훈련을 여기서 실시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러고 호국 훈련, 또 군단급 FTX, 특히 기계화 부대 훈련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설명을 드리면은 그 지구구나 하고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장군님이 거기가 또 관할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저 훈련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말씀드리면은 지평리가 사실은 이제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쪽이 서쪽으로 가면은 바로 서울로 이어지고요. 네. 북쪽으로 가면 홍천으로 이어집니다. 홍천이 왜 중요하냐면 홍천을 거쳐서 춘천으로 가거든요. 네. 중부 전선의 가장 중요한 축선인 춘천으로 이어지는 홍천이 있고 동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횡성과 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평리가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동시에 이제 거기 철도가 지나갑니다.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서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지도를 한번 쭉 펴보시면은 지평리의 이제 위도상에 위치가 어디지 하고 비교해 보면 딱 나옵니다. 뭐냐면은 지평리에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양수리가 나오고요. 네. 바로 횡 쪽으로 네. 조금 더 가다 보면 한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강 라인하고 위도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평리를 만약에 중공군이 확보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중공군이 확보해 놓고 있는 동안에 지평리가 만약에 중공군 수준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서울을 확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척방이 노출되기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중공군이 거기서 공세를 취하면은 바로 양평에서 이 중부 전선 쪽으로 충주나 제천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저 중앙이 절단이 미 8군의 작전선이 절단이 되는 거죠. 방어선이. 그런 강점이 있는 위치고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확보하고 있으면은 이제 홍천 쪽을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서울의 우측방의 위협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서울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쉽게 말하면 서로 허리를 찌르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리츠웨이 생각은 또 뭐였냐면은 중공군도 언밸런스하게 모여 있었어요. 왜 공세로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서쪽, 그러니까 서울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해안 쪽에 병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니 약한 쪽을 쳐서 강한 쪽의 측면을 노리게 되니까 네. 중공군의 주력이 완전히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이게 정말 결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략적 거점이라는 곳이 항상 있거든요. 여기 먹으면 방어도 너무 쉽고 공격도 너무 쉽고 막 이런 지역들. 그렇습니다. 삼국지로 치면은 손권과 유비가 싸웠던 그 지역. 그 놓고 버렸던 그 지역. 형주나 뭐. 형주. 예. 예. 그런 느낌인 거네요. 예. 그러면 중공군도 여기를 무조건 차지하겠다. 엄청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차지하겠다가 아니라 차지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군이 공세로 나오니까 놀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공군도 이곳의 위치, 그 중요성을 알고 가자 하고 가고 있는데 전략적 수색, 공격적 위력 수색을 하면서 네. 여기에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사실 지평리 전투하기 전에 몇 개 전투가 앞에 전초전이 있어요. 중요한 전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2월 11일에 유명한 이제 횡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중공군이 방심하는 태 올라갔다가 거꾸로 이제 당해버려요. 이게 진짜 엎치락뒤치락이에요. 그래서 한국군 8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에 포위 섬멸돼 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때는 아차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하고 원주 라인으로 해서 방어선으로 갈 줄 알았는데 웬일 리츠웨이가 지평리로 2월 초에 진입을 해서 지평리에서는 절대 나오지 마라. 이렇게 돼서 그러자 요 튀어 들어온 점을 없애야 완전히 원주 여주 라인까지 밀어낼 수가 있으니까 중공군이 23년대 1개 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평리에 무려 5개 사단을 보내서 포위해 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전까지 정말로 많은 쓴맛을 봤던 유엔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래서 이 지평리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은 이 지평리를 철수해서 뒤로 원주 쪽으로 빠지겠다라고 얘기했고 리츠웨이는 병력을 더 보내서라도 부대를 더 보내서라도 거기를 지켜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하부대 지휘관과
전체 정구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의 어떤 시각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리찌웨이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지평리가 가지는 중요성, 다시 말해서 서울 수도 지역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군단장 이하, 네네.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의 생각은 이제 자기 섹터 내에서만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큰 틀에서 보는 사람과 똑같은 전투 지휘관이라도 그 소규모 자기의 책임진 소규모 부대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경험적인 차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이건 뭐 여담인데 리찌웨이는 기본적으로 공수 사단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작전을 해본 사람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주변에 적이 있더라도 자기의 전투력과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작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전투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통상 23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23연대 전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추가적으로 전투력이 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연대는 보병대대 3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연대 전투단은 거기에다가 전차 1개 중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포병도 105mm 곡사포 1개 대대, 155mm 구경 155mm 곡사포 1개 포대, 그리고 지상화력으로 쓸 수 있는 방공모기 10대, 이런 식으로 해서 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평범한 연대라기보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전투력을 증강시킨 거죠. 그래서 병력도 5,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대 규모지만은 실질적인 전투력 입장에서 보면 한국군 전투, 당시 한국군의 병력이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국군 정도의 사단에 비하자면은 거의 사단에 준하는, 화력으로 치면 사단이 넘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한국군은 105mm 곡사포 1개 대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연대인데 1개 대대 플러스 1개 포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화력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면은 한국군 사단보다 더 큰 화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 그 다음에 23연대 전투단이 충분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리찌웨이가 이제 판단한 것이고, 프리먼 연대장도 상급 지휘관의 의도가 그렇다면은 이 정도 전투력이면 준비를 잘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예. 이거 분명히 공격해오고 밀려 들어온다. 그렇죠. 우리 뒤로 물러나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된다. 근데 리찌웨이가 안 돼. 그렇습니다. 무조건 막아야 돼. 네. 근데 프리먼 대령이 네. 여기서 우리 가능합니다. 막을 네. 수 있다. 예.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휘관의 참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 결사적으로 반대했거든요. 네. 근데 딱 이렇게 되니까 회의를 소집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대장이러니 이래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태도 싹 바꿉니다. 무조건 중공군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사령부의 판단이 틀렸던 안 틀렸던 중원군은 없다. 사실은 중원군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그죠? 그렇게 한 각오하라. 각오. 틀렸던 말든 중원군 없다. 용감한 자든 비겁한 자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들의 각오를 알 수 있는 말이네요. 예.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온 매쉬 리즈웨이 장군은 중공군의 대공세를 막기 위해 위력 수색 작전을 지시한다. 반격의 기틀을 마련해야 했던 유엔군과 전세를 밀어붙여야 했던 중공군은 지평리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리즈웨이 장군의 측근들은 중공군의 압도적인 병력에 지평리에서의 철수를 주장한다. 하지만 전략적 요충지를 이룰 수 없다 생각한 리즈웨이 장군은 지평리 사수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할지 우리 이 정도면 막을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전력적으로 그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평리를 두고 이제 화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활주로도 닦아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원형진지를 만듭니다. 네. 원형진지를 만드는데 산이 이렇게 뺑 둘러싼 분지거든요. 그래서 분지의 산들을 일종의 담장처럼 해서 원형진지를 만들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다 좋았는데 결정적인 단점 하나가 네. 산이 이렇게 전체를 감는 게 아니고 네. 앞이 트여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거기가 또 적의 주 진격로예요. 더 기가 막힌 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딱 좋은데 그러게요. 이렇게 오다가 산 두 개가 딱 뒤로 탈출해가지고 저 뒤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중공군 사단범이 거기 딱 있어요. 근데 이게 저번에 장군님하고 답사 갔을 때 이건 저는 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춥고 습기가 많으면 산이 가까워 보이잖아요. 네. 이거 보니까 섬찟하더라고. 네.
평야가 앞이 딱 뚫려 있는데 저기서 장중하게 산이 쫙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중요한 게 그 빈 구멍이 문제예요, 이거.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프리먼 대령이 여기에 이제 히든 카드를 하나 씁니다. 이 프랑스 대대가 여기 참전해 있었어요. 프랑스군 1개 대대가 막 요 직전에 이 부대에 합류를 했어요. 프랑스 대대를 거기다 밀어버립니다. 프랑스 대대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 우리 딴 데서 왔다고 너무 위험한 데다가 놓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네. 거기도 네. 국적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딱 가는데, 근데 이제 이 부대가 중요한 게 일반 부대가 좀 달랐어요. 프랑스가 1950년 10월에 프랑스에서 한국 파병 부대에 이제 결성을 해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모으는데 이들이 신병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외인 부대 출신들. 그리고 뭐 알제리, 인도 차이나에서 쌓아왔던 이런 베테랑들이었어요. 특히 장교하고 하사관은 대부분이 거기 출신들이에요. 지젠느 뭐 이런. 네, 그래서 이 실제로 나중에 전투할 때 장교하고 하사관들이 요즘 부사관이라고 그래야지. 참. 네, 그렇습니다. 장교하고 부사관들이 엄청나게 이게 그 공을 많이 세웁니다. 이게 프로가 가득한 군대였고 이런 베테랑들이 쭉쭉 깔려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 우리가 아니면 니네가 여길 하겠냐. 그랬을 것 같아요. 베테랑들이니까. 사실은 요 전에 쌍골 전투라고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고지를 뺏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탈환해야 되는데 이때 프랑스군이 총검 돌격을 해버립니다. 기관총 이런 거 다 집어던지고 착검 그러고 뛰어 올라가요. 나중에는 철모도 집어던지고 또 외인부대 출신이라고 전쟁터에서 하얀 모자, 빨간 머리띠 이런 것도 그 착검하고 뛰어 올라갔어요. 정말 프랑스 군대 같지 않은 느낌이네요. 그랬더니 바로 그 말이요, 그 말. 네. 그 말에 한이 맺혔대. 우리가 프랑스 군대 항상 이런 같아. 말이 들어왔다. 프랑스도 원래는 유럽 최고의 육군, 뭐 나폴레옹 우리 뭐 이래서 육군하면 우리라는 자부심이 넘치는 나라였는데 니네 전쟁 못하는 나라, 뭐 그림이나 그리는 애들이지 않니? 이 수모를 하도 겪어서 그 뒤로 어디 가면은 불쌍한 애들 이런 대접을 받아서 아주 그냥 그 진짜 말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요? 그래서 프랑스 군인의 긍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네, 했군요. 그래서 나중에 미군들이 하는 말이 아니 쟤들 왜 총으로 쏴도 될 일을 꼭 칼 들고 뛰냐고. 아니 우리 선생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한이 많이 맺혀 있었던 네, 상태. 그래서 하여간 그때 착검 돌격해가지고 유명한데 유명한 말이 나요. 미군 병사들한테 총검은 통조림 뚜껑이나 따라고 준 게 아니다. 좀 보고 배워라. 왜냐면 그때 사기를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돌격하는 것이 나은 전술일 때가 있다는 걸 프랑스 부대는 가지고 있는 거네요. 전장에 이제 심리를 체험을 통해서 이제 체득을 한 거죠. 그 상대방이 당연히 방어하면서 총으로 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착검을 해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뛰어나와서 돌격을 하면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해서 제대로 전투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부대가 와해돼 버리거나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중공군이 원래 막 총해도 그 우리 인해 전술이라고 뚫고 오는 걸로 네. 유명했는데 총검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뒤로 돌아서 도망을 쳤대요. 산 아래로. 예. 그 진짜 포탄에도 안 물러서던 애들이. 네. 그랬더니 또 이 양반들이 또 쫓아내려갔대잖아. 왜냐하면 기왕에 멀리 쫓아야지 안전하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또 쫓아내려가서 저 밑에까지 갔다가 유의자적 돌아왔다는 유명한. 물론 참전 유엔군 여러분들 뭐 정말 그 돌아가신 우리 그 호국 영령도 모두가 다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프랑스 군대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새삼스럽게 가슴에 좀 와닿네요. 네네. 근데 여기에 한국군 부대도 함께 있었어요? 이게 좀 잘 모르시는 사건인데 한국군 중대 2개 소대 병력 정도로 한국군 중대가 있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프랑스군하고 거의 동등하게 싸웠어요. 중대급이요? 네, 이분들이 정찰 임무 같은 거 다 맡고 뭐 특공 작전 다 하고. 왜냐하면 당시 미군들은 사실은 한국군을 별로 신뢰를 안 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분위기가 많았죠. 그 좀 뒤로 빠져 있어라 막 이러고 그랬는데 거의 동등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지평리 전투 때는 프랑스 대대가 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맡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지역에 한국군 소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지난번 답사 때 이때 거기 계셨던 분이 아직 생존하신 분이 계세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지평리에. 예, 그분을 저도 뵙고 우리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이 생존해 계셨는데 이제 그분 한 분 살아 계시다고 하네요. 그럼 그분이 지평리 전투를 기억하고 계세요? 네, 중기관총 사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영웅을 만나고 오셨군요. 근데 프리먼 대령이 짧은 방어선을 프랑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지휘관은 전투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결심이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당시에 프리먼 연대장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넓게 방어선을 이렇게 편성하는 방안. 네. 직경 한 5km, 그러면 둘레가 한 18km 정도 되고요. 네. 짧게 하면은 직경은 1.6km, 둘레는 한 5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직경이 한 5km 정도의 방어선을 편성하게 되면은 이게 고지가 한 400고지, 뭐 300고지 이런 고지가 쭉 연결됩니다. 8개가. 그러면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그 위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병력이 덤성덤성 그렇죠. 깔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1.6km, 직경 1.6km 방어선을 원형으로 탁 편성하게 되면은 대신에 이 지형이 한 뭐 100m나 이렇게 구릉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러면은 지형의 이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신에 병력은 밀집돼 있으니까 방어에는 좀 유리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화력에 관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밀집해 있으면 적의 화력이 강하면은 동시에 여러 집중적인 피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전투의 상대성을 정확하게 프리먼 대령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장단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좁게 방어선을 편성해서 화력에 취약하더라도 중공군의 화력이 취약하다. 중공군의 화력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중공군이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먼 대령의 가장 큰 그 장점이랄까 칭찬받아야 될 점은 전쟁의 상대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전투의 상대성을. 그래서 그것을 작전을 수립하면서 선택할 때 직경 5km짜리 그 방어선을 편성할 것인가 1.6km짜리 편성할 것인가 이 결심의 과정에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여지껏 방어적인 수세적인 입장에서 방어선을 넓게 퍼뜨리고 집중과 선택을 중공군에게 넘겨줬던 여지껏의 작전을 우리의 집중과 선택으로 그렇습니다. 바꿨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 유엔군은 위력 수색 작전을 통해 전략적 요충지 지평리를 선점하지만 중공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대응한다. 일개 연대로 5개 중공군 사단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중공군과의 교전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지평리 전투에서 유엔군과 국군은 어떤 활약을 펼쳤나? 6.25 전쟁의 판세를 바꾼 지평리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